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진봉의 보이는 라디오 최보라 화요일 순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민주당의 원내수석 부대표를 맡고 계시는 박성준 의원 모시고 현안 관련된 여러 가지 얘기들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아니 수석 부대표를 맡고 계시니까 예, 예. 이제 여당과의 회담이나 협상 이제 실제적으로 직접 들어가서 활동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여당 요즘 보면 협상하러 들어가시면 답답하지 않으세요? 어떠십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전체 흐름을 좀 볼 수가 있잖아요. 저 초창기에 이제 윤석열 정권 집권한 이후와 지금 한 2년 반 지난 시점에서의 여당의 모습을 볼 때 예. 전체적으로 이제 하락세라는 걸 분명히 느끼는 것 같고 예. 집결된 힘이 느껴지지 않고 또 하나는 이제 눈치 보고 눈치 보기. 책임지면서 그냥 치고 나가는 모습은 거의 없다고 볼 수가 있죠. 예. 좀 그러면 이게 협상이 하기가 좀 어렵겠네요. 왜냐하면 뭔가 좀 주도권을 갖고 여당이 네네. 정책이나 이런 부분에 협상을 해야 되는데 뭐 예를 들면 대통령 눈치를 본다거나 여러 가지 하나로 뭉치지 못하는 부분도 있어서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의 공통적 특징이 뭐냐면 네. 우리 당과 국민의힘의 큰 차이는 뭐냐면 예. 우리 당은 이제 원내 지도부라든가 당 자체가 자율권을 가지고 협상도 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책임도 지고 그런 구조인 반면에 예. 국민의힘은 과거서부터 그랬어요. 사실은 윤석열 정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전 예. 정권부터 오. 대통령실의 눈치를 보면서 예. 원내 지도부라든가 당 지도부가 거기에 끌려가는 형국이었고 또 하나의 큰 특징이 뭐냐면 예. 권력 초반에는 그렇게 끌려가다가 예. 권력 후반기에는 약간 선을 그으면서 독자 생존하는 후보들이 등장한다고 하면 거기에 이제 다시 몰입해서 그 차기 대선 후보와 함께 가는 그런 구조였죠. 예. 늘. 예. 그러니까 지금 여야에 협상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아직까지 대통령실과 교류를 통해서 오더를 받는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지 언론 보도에 보니까 이런 보도가 나왔어요. 네. 국민의힘 관계자가 직접 한 말이라고 보도가 나왔는데 민주당이 짠 프레임에 몇 년째 계속 휘둘리고 있다. 민주당이 진짜 잘한다. 이런 탄식을 했다고 하던데 실제로 여당 의원들이 이런 느낌과 얘기를 하는 걸 들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전국의 주도권을 어떻게 끌고 가느냐를 봤을 때 네. 윤석열 정권 들어섰을 때 이제 검찰을 기반으로 한 검찰 수사를 통해서 전국을 주도했다고 하면은 이제 그 이재명 대표가 이제 이번에 당 대표 되고 그 이전부터 해서 우리 민주당 일관되게 하나가 큰 축이 윤석열 정권의 국정기조 전환, 그렇죠. 특히 이제 총선 이후에 더 그렇게 저희들이 이제 강화된 예. 그 기조의 하나의 차원에서 접근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대통령실 윗선 개입이 의혹이 드러났던 최혜병 특검법이라든가 그리고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의혹에 대해서 이 부분을 강력하게 우리가 이제 추진했던 문제가 하나가 있을 것 같고요. 예. 또 하나는 이제 민생 회복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민생 회복 지원금이라든가 예. 지역사랑 화폐법 이런 것들 사랑 상품권법 예. 이런 것들에서 큰 기조로 우리가 예. 이제 당과 원내가 한 원팀이 됐던 거죠. 그러니까 그 이전에 총선 이전에는 당과 원내가 약간 엇박자가 나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예. 실제 이제 그 전국 주도를 끌고 가기는 힘든 면도 있었지만 예. 이번 이제 총선 이후와 이제 당 대표 이재명 당 대표와 함께 이러한 것들을 일사불란하게 만들어가면서 우리가 큰 주도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죠. 그러니까 원심력은 작동하지 않고 우리는 네. 구심력이 작동해서 하나의 단일 대우로 형성해서 이제 큰 정책과 네. 어떤 이슈를 몰고 갔다고 하면은 네. 국민의힘은 원심력이 작용해서 누구 하나 책임지지 않고 또 대통령 오더만 기다리다 보니까 자율적으로 어떤 힘을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터전이 안 되다 보니까 큰 차이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 문제 때문에 예. 결국은 이제 국민의힘 사람들도 국민의힘 내부에 있는 분들도 민주당이 잘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볼 수 그렇죠. 있겠군요. 그리고 이제 그거는 상임위 활동하고 예. 또 하나는 이제 국회 본회의장에서의 어떤 정당 간의 모습을 볼 때 우리가 훨씬 더 역동적으로 이끌어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예. 자, 김건희 여사 공천계 의혹이 지금 일파만파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예. 이게 근데 이제 저는 좀 의문인 게 오늘도 뭐 뉴스토마토의 보도를 보니까 김영선 전 의원이 세비의 절반을 명태균 씨한테 줬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예, 예. 또 그 대통령실 행정관으로 근무했던 사람이 용인에 공천을 신청해서 결국 탈락이 됐지만 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철규 의원이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폭로가 있고 거기에 김건희 여사가 개입된 게 아니냐 이런 의혹들이 있는데 이런 공천 개입 관련해서 이 사실은 여론의 눈치를 봐야 되는데
과연 이 김건희 여사나 대통령실의 반응을 보면 뭐 공천 안 됐잖아, 문제 없어라고 얘기하는 걸로 보여지거든요. 이게 정말 여론에 미칠 영향 어느 정도 있다고 뭐 보세요? 여론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고 예. 그러한 것들이 이제 이 시점에서 왜 등장하느냐 보면 내부 균열과 내부 분열에 의한 조짐들이 일어나고 그것이 예. 이제 표출되는 단계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이미 이제 시작이 됐다고 좀 볼 수가 있는 것 같고요. 예. 이제 명태균이라고 하는 사람이 김건희 여사와의 어떤 친분을 계속 강조해왔고 그것이 한두 사람이 들었던 게 아니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것을 입증하는 차원에서 지난 2022년에 김영선 전 의원이 공천을 받을 수 있는 결정적 계기를 명태균이 했고 그 네. 명태균은 김건희 여사의 관련성에 대한 얘기를 해왔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뉴스토마토가 이제 보도를 하는 거고 예. 그것이 이제 드러났고 예. 또 하나는 지금 용인갑에 출마했던 김대남이라고 하는 예, 대통령실에 맞아요. 근무했던 사람이 예. 실제 이제 이철규와 이철규 의원은 김건희 여사의 오더를 받고 그런 공천을 해왔다라고 하는 부분을 실제 대통령실에 있었던 사람의 입을 통해서 녹취를 통해서 등장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제 하나하나 개연성이 있는 거고 의혹이 아니라 이제 사실로 드러나는 단계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런 차원에서 김건희 특검법의 민주당은 그 공천 개입과 관련된 수사를 해야 된다라고 예, 하는 것을 맞아요. 명명했기 때문에 맞습니다. 반드시 김건희 특검법을 통해서만 수사가 될 겁니다. 왜 그러냐면 검찰 수사로는 믿을 수가 경찰 수사와 네. 경찰 수사는 믿을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이번에 김건희 특검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고 또 만약에 안 된다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우리는 김건희 특검법을 통해서 관철시킬 겁니다. 근데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법을 거부할 가능성이 높다고 거부할 보세요? 가능성이 높다고 보죠. 왜 그러냐면 자신과 관련된 부분, 자신과 가족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방어막을 쳤고 그러한 움직임들을 계속 이어오지 않았습니까? 일련의 그런 과정들이 계속된다고 봐야 되겠죠. 이런 폭로들이 나오는 것도 사실은 지지율도 떨어지고 이제 정권의 어떤 국정 장악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나오는 부분일 것 같은데 그럼 앞으로도 제가 볼 때 지지율이 상승할 어떤 요인도 없기 때문에 네네. 더 떨어질 가능성이 그러면 또 다른 곳에서 이런 비슷한 형태의 폭로들이 나올 가능성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시작이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이제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그동안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이라든가 명품백 의혹뿐만 아니라 또 이제 불거져 나오는 것이 이번은 공천 개입, 선거 개입에 대한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만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러니까요. 그것은 여의도에서 예. 민주당이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국힘당 관계자들이 이미 이렇게 소문이. 얘기하더라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대통령실에 출입했던 기자라든가 예. 또 하나는 대통령과 관련된 선거를 했던 그러한 측근들 있지 않습니까? 예. 측근들이 나와서 결국은 인사에 누가 가장 영향력이 있느냐. 그럼 김건희 여사라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것이 설로 나오다가 이게 이번에 공천 개입이라고 하는 명태균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등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것은 이제 예. 사실 확인이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언론도 예. 여기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질 거라고 맞습니다. 봅니다. 예. 예. 그러니까 보니까 뭐 JTBC도 그렇고 다른 언론사들도 지금 이제 붙기 시작했다고 봐야 취재하고 되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추가적인 내용이 나올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또 제보를 하게 되거든요. 맞아. 그렇죠. 네. 예. 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지금 말씀한 지역화폐법 그다음에 김건희 특검법, 해병대원 특검법 이런 네네. 법안들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또 국민의힘이 뭐라 그래요? 헌법 위배다 이런 얘기를 해요. 이게 헌법 위배입니까? 아니 정당도 그렇고 이제 민주주의 기본에서 의회에서 예. 절차적 과정을 거친 법을 통해서 예. 통과시켰고 그게 무슨 헌법 위배입니까? 그러니까요. 그 헌법 위배를 주장하는 측의 의도가 뭐겠습니까? 김건희 특검법이라든가 최혜병 특검법이 통과됐을 경우에 자신들과 관련된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거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맞아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아니 두렵지 않다고 하면 역대 대통령들이 모든 특검법 자신들의 가족과 관련된 그렇죠. 부분에 다 있어서는 받았어요. 특검을 받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죠. 유일하게 검찰 출신 검사 출신인 윤석열 대통령만 거부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은 국민을 거부하고 있는 거죠. 국민의 명령을 거부하는 거다. 네, 네. 그 26일 날 이제 본회의가 잡혀 있기 때문에 네. 이날 이제 김건희 특검법, 해병대 특검법 등 바로 이제 재의결 추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그거는 이제 오늘 네. 예를 들어서 24일이잖아요. 네. 지난 19일 날 김건희 특검법, 최혜병 특검법, 네. 지역사랑 상품권법이 예, 이제 통과가 지역화폐법. 됐는데 예. 그 20일 날 이제 정부 송부가 돼서 예. 그러면 거부권 행사가 15일이 되거든요. 그렇죠. 이내. 그러면 이제 10월 4일까지 거부권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됩니다. 그러면 그런데
오늘 이제 24일날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하면 예.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 예. 그럼 9월 26일날 재의결은 어려운 거고요. 어렵죠. 예. 그럼 이번 주를 넘어갈 가능성이 크고 예. 다음 주에 일정을 보면 9월 30일이 월요일이고 예. 10월 1일은 또 휴일이고 휴일이죠. 10월 2일은 이제 일을 할 수 있는 날이고 예. 10월 3일 또 휴일이란 말이에요. 예. 그러면 9월 30일, 10월 2일, 10월 4일 날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큰 거죠. 그러면 이제 재의결을 추진해야 되는 재의결을 거고. 추진해야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또 국정감사가 10월 7일부터 10월 7일부터 있죠. 그러면 이제 국정감사 기간에도 가능은 하는 아, 겁니까? 저희는 이제 어떻습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원내에서는 예. 거부권 행사하는 시점을 보고 예. 거기에 본회의를 바로 열어서 재의결을 하려고 합니다. 바로 그냥 그러니까 네. 거부권 행사되면 바로 재의결을 네, 추진한다. 거부권 행사하면 뭐 그게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예. 그 그러면 시점에 맞춰서 예. 뭐 하루나 이틀 지나서 바로 하죠. 만약에 재표결에 들어가면 이제 무기명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예. 지금 분위기 보면 김건희 여사 관련된 게 너무 많이 나오니까 네네.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 지난번에도 최혜병 특검법 같은 게 몇 명, 3명 정도 이탈표가 나온 걸로 우리가 예측이 가능한데 이번에 김건희 특검법은 그런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 뭐 우리가 이탈표가 나온다 안 온다 지금 이제 그렇게 이제 분석을 하고 8석이 내야만 8석이 이탈표가 나와야만 김건희 특검법 재의결 예. 출석위원회 3분의 2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면 다 맞습니다. 출석한다고 생각하면은 맞습니다. 200명을 이제 넘어야 필요하죠. 되니까. 예. 그러면 우리 당이 172명에 예. 조국 혁신당 다 포함해 야권이 192명이란 말이죠. 예. 그럼 8석을 우리가 확보를 해야 되는데 예. 이제 민심의 큰 흐름을 보자고요. 예. 처음에 볼 때 최혜병 특검법도 강력하게 저쪽에서 반대를 하니까 그랬었죠. 이탈표가 없을 거라고 봤지만 그랬었죠. 지난번에 한 4표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다고 하면은 국회의원들도 예. 추석 연휴도 다니고 지역 민심 듣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렇죠. 지금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민심의 이반 정도가 그 강도가 엄청 세요. 엄청 세죠. 체감하고 이제 민감하게 느끼는 정도를 볼 때 그냥 그 국민의힘 의원들도 지역에 가서 네.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걸 느끼는 거고 느끼죠. 그것이 또 하나 보면 언론에서도 이제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의혹 제기라든가 예. 논평을 보면 강력하게 지금 비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김건희 여사가 전 진짜 도를 넘어서고 있다라는 언론 논평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러한 측면에서 볼 때 국민의힘 의원들도 그냥 거부하는 쪽에서의 반대표만 네. 던질 수 있겠느냐. 좀 어려울 것 흐름은 저는 점점 무르익고 있다. 예. 민심이 축적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뉴스토마토뿐만 아니라 서울의 소리 방송에서도 그렇죠. 이제 폭로를 예. 하나 했잖아요. 네. 요 부분도 아까 이제 우리가 얘기 잠깐 네. 나눴습니다만 만약에 정말 김건희 여사가 이철규 의원을 통해서 공천 개입을 했다면 이것도 문제가 되고 뿐만 아니라 이것뿐만 아니라 또 다른데 또 있었을 가능성으로 얘기를 볼 수 있는 그렇죠. 거잖아요. 예. 이런 부분이라면 이게 거의 스모킹 건처럼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통령의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탄핵을 추진하는데 중요한 어떤 그 트리거가 될 수도 있다는 예측도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는 이제 트리거가 될 수 있다라기보다는 네. 이제 뭐냐면 이것들은 계속해서 의혹이 이제 쌓였던 것들을 이제 확인하는 절차라고 할 수 있고요. 네. 그 확인할 절차를 어떻게 밝히냐. 그것은 결국은 특검밖에 없다라는 거죠. 없지. 예를 들면 국정감사에서 많은 제보를 받고 예. 또 거기에서 의혹들을 제기하고 사실을 확인하더라도 결정적으로는 뭐냐면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된 의혹 아닙니까? 예. 그러면 권력의 최고 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최고 권력 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대통령실을 수사를 해야 되는 건데 그럼 그건 누가 수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이제 특검을 통해서 수사를 해야 되는 거고 그것을 예. 언론도 그렇고 우리 여의도의 입법부라고 할 수 있는 국회의원들도 그걸 거부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을 다 알고 있다라는 거죠. 이것은 이제 시점만이 남아 있다. 그게 언제 될 것인지는 국민들이 더 잘 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보여져요. 예, 그리고 예. 뭐 안 하면 이건 국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은 그리고 이번에 상황이죠. 거부권 행사했을 경우에는 예. 더욱더 민심의 이반이 그렇죠. 더 커질 겁니다. 그럴 가능성이 네. 높아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뭐 후속 보도가 계속 이어질 거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네. 우리 박 의원도 말씀하셨지만 다른 언론사들도 지금 참전을 해서 같이 지금 조사를 하고 있고 또 제가 볼 때는 여러 언론사의 제보도 들어올 가능성이 있어서 그렇게 될 가능성이 크죠. 그러니까요. 그럼 점점 확산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리고 이제 또 예, 하나가 예. 김건희 여사가 우리가 이제 정치적 훈련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 네. 윤석열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예. 이제 여의도라든가 이제 국회 정치를 하다 보면 절제하고 자제하고 또 말에 있어서 어떤 수위를 조절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학습이 됐는데 예. 한편으로는 그러한 절제와 훈련이 안 돼서
대통령까지 올 수도 있었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렇죠. 날것 그대로 그냥 막 왔기 맞아요. 때문에. 네, 네. 근데 그 대통령이 된 이후에는 그 과거의 모습과는 좀 절연하면서 자신의 어떤 수신하는 모습을 통해서 맞아요. 국정을 수행했어야 되는 건데 그렇죠. 네. 대통령이나 영부인이 그러한 모습은 아니었단 말이에요. 내가 마음껏 권력을 휘두르면서 정치를 해왔기 때문에 그것이 지금 이제 노출될 확률이 높은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정치인이나 정치에 좀 더 오랫동안 하면서 말씀하신 그렇죠. 것처럼 훈련이 되는데 그럼 안 이제 된 폴리티컬 상태니까. 디시플린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건데 그런 걸 안 해왔기 때문에 그렇죠. 오히려 자연스럽게 자유롭게 정치를 해와서 대통령까지 갔지만 그게 오히려 발목을 잡을 발목을 확률도 잡을 수 있는 있다.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어제 국회 오동훈 공처장이 출석을 했는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과 관련해 검토해 보겠다라고 하는 말을 했는데 대통령실은 여기에 대해서 당사자들이 다 부인하는 상황이다. 그리고 공수처조사 관련 입장을 드린 말씀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니 대통령실에서 그렇게 얘기합니까? 장사자들이 부인하면 수사 안 하는 거예요? 그런 말이 그 안 돼. 그거는. 증거가 다 있는 거고 네. 돈의 거래 내역이 김영선 전 의원과 명태균 씨가 관련된 맞아요. 의혹이 의혹이 사실로 지금 드러나고 있고 네. 그걸 또 창원지검에서 그동안 좀 수사를 조사를 제대로 안 한 거 네, 아닙니까 맞아요. 사실은? 그런 그래서 거죠. 지금 이것이 실제 드러났고 또 하나는 김영선 전 의원의 국회의원 세비가 명태균 맞아요. 씨에 흘러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 그것도 50%가 흘러 들어갔다는 사실이 지금 언론 보도를 통해 나오는 거기 때문에 네. 검찰 수사가 여기서 뭉갤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어렵죠. 예. 그렇다고 하면은 예. 다시 거기서 수사를 하다 보면 명태균 씨와 관련된 내용들이 더 드러나게 되는 거고 명태균 씨가 어떻게 또 실제 일을 해왔는지도 드러날 가능성이 큰 것이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뭐 이런 그 명태균 씨가 자기 SNS에는 빌린 돈 돌려받았다고 하던데 세비 반을 준 게 빌린 돈 돌려받는 거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지 잘 그렇지는 않죠, 모르겠어요. 그건. 예. 합리적 의심이 다 있지 예.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거래였다라고 느껴지게 되는 거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네. 자기 세비의 반을 준다는 건 내 당신이 어떻게 국회의원 됐는지 알잖아. 이런 네. 얘기잖아요. 결국은 이런 진짜 그거는 예. 분명히 명태균 씨의 영향력 하에서 공천을 그런 거죠. 김영선 전 의원이 받았다라고 하는 부분을 간접적으로 그것을 좀 드러나는 거기 때문에 그건 수사를 통해서 밝혀야 그렇죠.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준석 대표 이제 전 대표고 지금은 의원인데 이준석 의원과의 연관성도 사실은 계속 의혹으로 남아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예. 이준석 의원이 대표 경선에서 활동할 때도 그때도 명태균 씨가 영향력을 좀 행사하고 도움을 줬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저도 우리 당 네. 의원이 이제 그 창원에 있는 허성무 의원한테 네, 얘기를 들어보니까 네. 그쪽에서는 그 명태균 씨가 아주 유명했다고 하더라고요. 경남 여론조사도 지역에서. 하고 또 하나는 그 조직이라든가 네. 또 경선하는 후보들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히 영향력을 행사했던 사람이고 네. 그래서 그 지역에서는 웬만한 사람들은 다 아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특히 이제 우리 민주당 쪽이 아닌 그렇죠. 또 저쪽 국민의힘 쪽에, 쪽에서는 네, 맞습니다. 활동을 많이 알려진 했다고. 인물이라고 하기 때문에 또 지역에서 그렇게 활동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가 않거든요. 네. 또 영향력 있는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당장 그 경선이라든가 네. 거기에서 선거가 있다고 하면 누군가를 손을 잡아서 그것을 좀 도움을 받고 싶어 할 겁니다. 그러겠죠. 그러한 것들을 이제 명태균 씨가 잘 알고 그러니까요. 있었겠죠. 예. 특히 이제 김영선 전 의원은 사실은 고향에서 활동하신 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갑자기 그쪽으로 내려가는 게 아무도 예. 아는 사람이 없을 거고 예, 제가 예. 볼 때는 기반도 없는 상태에서 명태균 씨처럼 지역에서 그런 정치 좋게 얘기하면 컨설팅이고 아니면 이제 브로커 역할을 했던 분들 네네. 이런 분들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고 보여집니다. 그게. 그렇죠. 예. 예. 자 그러면 창원지검 수사는 지지부진하고 공처장은 어쨌든 말은 검토해 보겠다고 했는데 수사를 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아니 이거는 이제 이렇게 흐름이 가다 보면은 안 할 수가 없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국민들의 관심도가 높아지는 거고 네. 그 동안에 수면 아래에 있었던 수사였다고 하면 이제 수면 위로 올라오는 거고 그렇죠. 그것을 지금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언론이 이제 참여하게 되는 거고 네. 언론이 참여하다 보면 거기에 따른 새로운 제보가 등장하고 들어오고. 그럼 검찰 수사는 거기에 따라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검찰 수사가 리딩을 하는 게 아니고 예. 여론이 리딩해서 검찰 수사가 따라올 수 있는 구조죠. 이제 윤석열 한동훈은 검찰 자기들이 수사를 해서 언론을 따라오게 했다고 하면은 지금은 그런 구조가 바뀐 거죠 지금. 네. 예. 그리고 이제 일부에서는 이런 얘기가 있어요. 결정적인 거는 사실 김건희 여사나 윤석열 대통령의 녹음 같은 녹취가 나오면 네. 뭐 결정적으로 이게 국민적 어떤 뭐랄까요 그 비판이 극대화될 수 있을 거다라는 얘기를 하던데 혹시나 국정감사 기간 동안 누군가의 제보를 통해서는 아니면 어떤 누군지 모르겠지만 그런 네. 방법을 통해 녹취록이 나올 가능성도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런 것보다는 저는 네. 그냥 이게 하나 과정으로 볼 때
하나하나 이제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이 이제 그 관계자들도 그렇고 이거는 어느 시점이 되면은 이제 폭발할 가능성이 큰 거기 때문에 이미 폭발을 하고 있다. 예, 그래서 어디서 나올지는 모르는 거죠. 모른다. 그거는. 예. 근데 가능성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가능성은 그러면. 있죠. 예. 그러면 국정감사는 이제 어쨌든 야당의 시간이고 야당의 역할을 네. 잘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번 국감의 가장 중요한 키 포인트는 뭐가 있을까요? 국정감사 이제 키포인트라고 하는 것은 지금 예. 얘기한 것처럼 현안 이슈들이 워낙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김건희 여사 관련된 이슈라든가 예. 최혜병 관련된 이슈가 또 있고 네. 또 하나는 뭐 의료 대란 의료 대란 문제라든가 문제 워낙 있죠. 뭐 네. 워낙 많아요. 또 맞습니다. 역사 논쟁에 대한 부분, 역사 교과서의 문제,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지금 이제 행안위 같은 경우 지금 아까 얘기한 명태균 씨라든가 네, 맞아요. 지금 그리고 또 정무위는 네. 권익위 네. 문제라든가 또 명품백. 과방위는 뭐 지금 저 방통위 방통위 뭐, 문제라든가 네. 방심위 유일인 방심위, 문제 네. 뭐 이게 이제 이런 말할 수가 없는 문제들이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네. 국정감사 하는 것 자체 증인을 저희들이 이제 채택하는 과정들을 보니까 네.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증인들이 너무 네. 많아요. 왜 그러냐면 이 2년 반 동안 사실은 국정을 실정시킨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맞습니다. 실정을 해왔고 또 실종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한 책임자들에 대한 것들을 국정감사에서 밝힐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니까요. 거기에 이제 집중하는 거고요. 또 그러면서도 제대로 된 어떤 민생 현안 관련된 대안도 모색하는 것이 이제 민당의 국정감사를 대하는 태도입니다. 자, 오늘 저녁에 윤석열 대통령이 네네. 지도부 국민의힘 지도부를 지금 대통령실로 불러서 만찬을 하겠다고 했는데 사실 한동훈 지금 대표가 독대를 요청했는데 거절당했다라고 언론이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어떤 맥락이라고 보세요? 저는 처음에 네. 처음에 24일 날 만찬을 한다고 하길래 어떤 생각을 했냐면 예. 그래도 지지율이 이렇게 저조한 상태고 국민의힘이 분열되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만나서 새로운 뭐라고 할까요? 좀 길을 한번 모색하는 계기를 삼지 돌파구를. 않겠느냐. 그건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정치적 문법이죠, 사실은요. 그렇죠. 그렇게 정상적인. 해서 정상적인 문법으로 좀 생각을 해왔고 근데 제가 생각할 때 내가 아직까지도 윤석열 그 한동훈의 캐릭터를 잘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냐면 여기는 도저히 같이 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니고 국민을 위해서 정치하기보다는 결국 자신들 어떤 생존 전략으로서의 어떤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누가 죽어도 상관없다. 나만 살면 된다라고 하는 기존 그런 것 같아요. 원래 정치는 생생이거든요. 그렇죠. 생명살림,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리는 건데 그렇죠, 그렇죠. 검사들이라고 하는 직업 자체의 연장성상에서 정치를 하기 때문에 나를 살기 위해선 다른 사람을 죽여야 된다라고 하는 전자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상대를 인정하지 않은 거죠. 그것이 이제 지금까지 정치가 이어져 왔던 거고 예. 그것이 윤석열 한동훈의 같은 모습이다. 그래서 서로 공존하기는 어렵겠구나. 어렵다. 저는 그런 표현을 다른 방송에 가서 예. 그래도 이번 24일은 한동훈 윤석열이 전략적 제휴를 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했는데 예. 전략적 제휴까지는 못 갈 것 같아요. 왜 그러면 서로 살기 위해서는 제휴를 해야 되거든. 그렇죠. 해야 되는데 그렇게는 못 갈 것 같다. 네, 네. 그럼 결국은 이제 오늘 모임에서 뭐 예를 들어서 김건희 여사 리스크 관련해 사과해야 된다는 얘기라든지 아니면 의료대란 관련해서 뭐 네. 다른 얘기를 하기 어렵겠네요. 그냥 뭐 밥 먹고 그냥 밥 먹고 술 한 잔 먹고 끝나겠죠. 뭐. 그러냐면 보통 끝나고 나서는 네. 그런 얘기를 하고 국민에 대해서 다 예의를 갖추는 건데 그렇죠. 지금까지 윤석열 정권은 국민에 대한 예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다. 그냥 뭐 의례적으로 예, 예, 예. 식사하고 끝날 것 같다. 그렇지만 그래도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뭔가는 하나 나오려고 할 텐데 예, 예. 그게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일각에서는 한동훈 대표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여당 내 야당 역할을 해야 된다. 예전에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모델을 따라가야 된다 이런 주장도 있던데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근데 한동훈 대표는 저는 그렇게 되기 어렵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네. 과거에 박근혜 대표가 됐든 그 여당 내에서의 그 야당의 새로운 역할. 야당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정당 내에서 예. 소수파에 결집된 힘이 있어야 되는 그렇죠. 거예요. 네, 그러니까 박근혜 그렇죠. 대표는 친박 세력이 기본적으로 40명에서 60명의 의원들이 똘똘 뭉쳤단 말이에요. 그리고 박근혜 대표를 당 대표를 만들기 위한 그런 에너지를 만들었던 힘이 있었던 거고 과거에 예를 들어서 노태우 대통령 시절에 예. 김영삼 대통령이 친 YS계가 한 40여 명밖에 안 됐거든요. 그런데 민정계 한 100명을 예. 넘어뜨릴 수 있었던 맞아요. 것은 소수에 결집된 힘이 있는 정당 내 원내 세력이 있어야 되는 건데 이제 한동훈 대표는 당 대표는 됐지만 예.
이 국민의힘 내부에 소수파란 말이에요. 근데 10명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맞아요. 보니까. 네. 그것은 그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거고 그게 필요 조건이거든요. 네. 그러면서 그것이 확산이 돼서 이제 국민 민심을 받아야 되는 건데 한동훈 대표는 약간 역전 현상이 있었던 거죠. 당심을 통해서 당 대표가 됐는데 네. 이준석 대표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당심, 그러니까 예. 외부의 힘에 의해서 이준석 대표가 들어왔지만 그렇죠. 내부에 있는 원내 세력을 확보하지 못하다 못했죠. 보니까 팽당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한동훈 대표가 그런 면이 좀 더 강한 거죠. 그런데 이제 어떤 게 있냐면 예. 한동훈 대표는 지금 이제 윤석열 정권에 지금 하락기에 들어간 당 대표이기 때문에 자기의 예. 스탠스가 어떻게 돼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이 많을 겁니다. 정말 야당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같이 제휴를 통해서 예. 생존 전략으로 좀 몇 년을 더 가야 될지. 근데 이 시기에 대한 것들은 자신의 결단밖에 없는 거거든요. 근데 한동훈 대표가 그런 정책 결단을 할 수 있을까? 저는 그렇지 못할 것 같아요. 좀 회의적이다. 예, 왜 그러냐면 정책 DNA가 그렇게 큰 것 같지는 그렇죠. 않아요. 그건 예. 아닌 것 같아요. 예. 제가 봐도. 예. 그러니까 늘 뭐 고개 숙이고 90도 인사하고 뭐 조금 뭘 하는 것 같다가 다시 네. 뭐 포기해 버리고 대통령 앞에 가면 그냥 작아지고 이런 모습이 계속되다 보니까 지금 그게 왜 안 되냐면 예. 자기 당내에 예. 의원 세력이 4, 없어서. 50명이 붙여주면 그게 힘이 들어갈 수가 있는데 그게 그 힘이 없다는 없는데요. 거죠. 내가 똑같은 표현을 제가 많이 쓰는데 예. 내가 고개를 돌렸을 때 뒤로 돌렸을 때 내 뒤에 있는 의원들의 숫자가 나의 힘인 거거든요. 국회에서는 국회에서는 그렇습니다. 그게 네. 없다. 이게 문제군요. 그게 없다 보니까 힘을 못 받는 거죠. 정책에서도 힘을 못 받고 그렇죠. 어떤 이슈에 대해서도 힘을 못 받고 그러다 보니까 예. 한동훈 대표가 존재감이 없는 거죠. 존재감이 그리고 리더십을 확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지금 구조에서는. 네. 자, 그럼 이제 검찰 얘기를 좀 해봐야겠는데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는데 이게 보니까 실제로 그 가중까지 해서 최고치더라고요. 그렇더라고요. 네. 이게 말이 되는 구형입니까? 아니 그 자체에 무슨 뭐 방송에서 잘 모른다고 했던 것이 네. 무슨 공직선거법에 위배된다고 하는 그러니까요. 검찰이 그 조항에도 없어요. 조사를 하고 그것이 여기까지 끌고 왔다라는 것 자체가 검찰의 의도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건 뭐냐면 윤석열 정권이 검찰 정권이었고 검찰 독재를 통해서 야당 대표를 죽인다고 하면 자신들의 권력 기반이 유지가 되고 예. 장기 집권까지 가능하다고 하는 전자에서 지금까지 왔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이제 민심에 부딪히게 되는 건데 예. 저는 법원에서 현명한 판단을 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2년이라는 구형은 너무 이건 말도 안 되는 말도 거고요. 안 되는 거다. 아니 그 법 자체가 네. 형성이 안 되는 거예요. 형성이 안 돼요. 아니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교수님도 예, 예. 이제 언론학을 하셨지만 예, 예, 미국 대선 쭉 보십시오. 어떤 그 앵커나 토론자라든가 아니면 상대 토론자에서 어떤 얘기에 자기 방어권에 대한 얘기가 있다고 하면은 예. 그 후보와 상대 후보가 공격을 하는 거고 그렇죠. 또 하나는 그 대변인 논평을 한다든가 그렇죠. 언론이 검증을 해서 거기에 따라서 국민의 판단을 하고 대선이나 총선이 딱 끝나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는 지금 아니 대선 과정에서 누가 더 거짓말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요. 아 윤석열 대통령이 그 후보 시절에 얼마나 많은 거짓말을 그렇죠. 했습니까? 자기 뭐 김건희 여사가 구약 성경 다 외운다 그러고 아니 자기 그것도 있고 또 하나는 장모는 10원 한 장 10원 한 장 손해 본 적 없다 하고 김건희 여사 관련된 없다 그러고 김건희 여사는 손해반만 봤다고 하는데 그게 그렇게 아니지 얘기했었죠.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네. 봤을 때 과연 그것이 그때 이제 우리 민당은 대통령 후보에 대해서 논평을 하고 우리 당도 마찬가지고 저쪽 당도 그랬었죠. 마찬가지고 네, 그러면서 국민들의 판단을 주는 거예요. 언론은 또 그걸 보도를 하는 거고. 그렇죠. 그러면 대선이나 총선이 딱 끝나면 대선이 끝나면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원래. 근데 여기는 지금 보면 검찰권의 남용을 통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거죠. 그렇죠.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2년을 끌었잖아요. 이게 2년 된 거거든요. 네. 지금. 야, 이게 일부러 어쨌든 모든 지금 범죄 혐의를 그렇게 씌웠죠 검찰에서. 그렇죠. 네. 그 야당 대표를 어쨌든 공격해서 본인들의 지지율을 끌어올려 보려고 하는 그런 술수였다 이렇게 볼 수 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미국 네. 대선 보면 거짓말이라든가 뭔가 저기 하면은 거기에 예. 대해서 상대 후보를 엄청 비방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비방하고 거기에 맞아요. 따라서 또 논평하고 옥신각신하고 그런 것들이 민주주의의 말의 전쟁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예. 하나의 어떤 말 하나 한 문구를 가지고 그것도 기억에 관련된 부분을 가지고 여기까지 한다라는 것 자체가 저는 어떻게 이렇게 검찰권이 이렇게 남용하고 여기까지 왔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 일부 언론들은요 이렇게 이 대표에 대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검찰 구형 기점으로 민주당이 검찰 사법부 압박 입법을 실행에 옮기고 있다 이런 비판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박상용 지금 검사 네네. 청문회를 하기로 했거든요. 지금 그렇게 했나요? 이미 저희들 예전부터 다 해왔고 그러니까요.
그 법사위가 워낙 네. 로드가 많기 때문에 일이 많기 때문에 그 검사 탄핵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청문회 하겠다라고 하는 조사 얘기했죠. 청문회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4명 아닙니까? 그래서 맞습니다. 지난번 김영철 검사를 했고 했었고, 10월 2일에 박성룡 검사 하는 예, 거고 맞습니다. 강백신 어미준 검사에 대해서는 추후에 하겠다라고 이미 예정된 거예요. 예정된 거예요. 지금 법사위가 이번 주에 법안 처리해야 되죠. 예, 맞아요. 또 바빠요. 그래서 10월 2일밖에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11월로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저 국정감사 기간에 못 하는 거 아닙니까? 못하죠. 그렇다고 하면은 10월 2일 날 최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부분을 법사위원들이 판단한 거고요. 그렇죠. 그렇게 한 겁니다. 무슨 그거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이렇게 언론들은 왜 이렇게 기사를 쓰는지 모르겠어요. 상관없는 정말. 겁니다. 예. 네. 그리고 검찰청 폐지 관련된 입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야, 그거는 네. 지금 뭐 이제 뭐 어떤 의원들이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민당이라든가 우리 원내에서 구체적으로 지금 아직까지 로드맵을 잡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그럼 긴 안목에서는 어쨌든 논의되는 그거는 지금 당장 우리가 그걸 한다고 해가지고 윤석열 정권 관련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권 자체가 윤석열 정권 아닙니까? 예, 그 그렇죠. 실행력과 정치적인 결과물을 얻는다고 생각할 때 예. 그게 과연 지금 바로 달성될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를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좀 여러 가지 정무적인 판단, 예. 시간적인 판단, 이 정치적인 결과물에 대한 판단 이런 것들 다 해야 된다고 봅니다. 조금 시간이 걸릴 네. 것 같고 네. 이재명 대표뿐만 아니라 한준호 지금 최고위원 같은 경우도 한 달 사이 들어갔고요. 네네. 정청래 의원도 뭐 주말에 주로 이제 활동을 그러니까 지방에 내려가서 왜냐면 재보궐선거 지금 이제 치열하게 시작이 되는데 조국 네. 혁신당과 지금 거의 뭐 충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체적으로 이번 재보궐선거 민주당에서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게 정당이라고 하는 것은 예. 뭐로 먹고 사냐면 예. 선거로 먹고 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선거에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기본 원리가 국민이 참여를 해서 대표를 뽑고 예. 책임을 짓는 거. 예. 그 대표가 책임을 지는 건데 그러면 대표를 뽑는 거와 책임의 중간에 뭐가 있냐면 예. 선거가 있는 거예요. 국민이 참여해서 대표를 뽑는 거고 선거를 통해서. 그 다음에 책임을 뭐로 묻냐면 선거를 통해서 묻는 거기 때문에 모든 정당은 크고 작은 선거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국민의 지지를 받는 거고 그것을 통해서 국민의 지지를 통해 정당에 활동할 수 있는 힘을 발휘하는 거기 때문에 크고 작은 선거에서는 누구도 양보할 수 없는 싸움이 되는 것이죠. 선거는. 네. 근데 김민석 최고위원이 조국 혁신당을 향해서 상한물이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네. 아시죠, 그것도? 네, 그 표현?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그런 것들은 이제 정책 수사이고 또 네. 김민석 의원님의 개인적 생각이 담긴 수사기 때문에 네. 그건 뭐 제가 논평할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니까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이 반드시 이겨야 되는 이유는 뭡니까? 그런 거죠. 지금 이제 윤석열 정권이 이제 지금 지난 4월 총선에서 선거를 했는데 예. 호남 선거라고 하는 것은 우리 민당의 이제 전진 기지이고 그렇죠. 또 하나는 이제 부산 선거가 하나 있지 않습니까? 금정구. 그다음 부산이라든가 강화도의 선거가 강화 군수를 뽑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런 전통적인 국민의힘 우세 아주 지역이죠. 강세 지역. 강세 지역. 완전한 우세 네. 초월적 우세 지역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얼만큼 선전하느냐에 따라서 조그만 단위지만 그 민심의 바로미터가 되는 그럼요. 거기 때문에 그런 중요한 선거가 되는 것이죠. 우리 민주당의 또 심판일 수도 있고 또 국민의힘에 대한 심판, 또 대통령에 대한 심판도 있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건 이제 호남의 두 개 군수라고 할 수 있는 영광, 곡성 군수 같은 경우는 또 우리 지역이 이제 민주당인데 영광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무소속이 계속 해왔다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지역 정서도 좀 있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좀 어려움도 좀 분명히 있는 거고요. 그렇지만 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선거는 꼭 승리해야 되는 겁니다. 승리하죠. 패배야 잘 싸워서 지는 패배는 그건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없습니다. 조국 혁신당이 이제 사실은 이제 민주당의 당원들이나 지지자분들은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조국 혁신당 같은 경우에 지난번 총선에서 어쨌든 이재명 대표 결단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했고 그 혜택을 누린 정당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니 그건 저는 이제 그거보다는 선의의 경쟁하면 되는 거고요. 네. 또 아까 조국 혁신당도 정당이라고 하는 것은 자가 발전하고 자기 동력이 있어야 돼요. 예. 조국 혁신당도 총선에는 많은 국민들의 지지를 받았는데 예. 국회에 딱 들어와 보니까 예. 자기 존재감들이 없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지율이 답보라든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하면 조국 혁신당도 뭔가를 해야 되는 거고 그러면 선거에서 최선을 다해서 어느 정도 결실을 얻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열심히 하는 거고 네.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선의의 경쟁에서 결과를 수용하면 되는 것이죠. 근데 너무 그러니까 과열돼서 서로 막 이렇게 선거는 또 과열될 수밖에 없는 그래요? 거고요.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가 이제 객관적으로 보지만 네. 그 현장에 가보면
선거는 치열한 싸움의 전쟁터 아닙니까? 네, 맞아요. 그래서 반드시 이겨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걸 서로 또 인정해 주는 거고. 네. 그럼 이제 끝나고 나면 그래도 이제 끝나고 야당으로서 나면 같이 갈 거다. 끝나면 다 같이 가는 거죠. 왜? 공동의 적이 있지 않습니까? 네. 윤석열, 김건희 정권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공동 정선은 계속 갈 거라고 보고요. 별 문제가 없을 네. 거다. 뭐 왜냐면 작은 부분을 가지고 네, 그 불협화음이 있을 수 있겠죠. 선거가 네, 아니에요. 네, 맞아요. 그걸 가지고 확대해서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분열책으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저는 전혀 이상이 없다고 봅니다. 선거는 선거고 예. 끝나고 나서 더 큰 싸움이라고 할 수 있는 윤석열 정권과의 싸움을 이어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계속 이어질 거라고 봅니다. 물론 이제 뭐 정책 의원도 사과를 하긴 하셨습니다만 그 투표 때 표결 때 안 들어온 거는 어떻게 보세요? 그건 아마 이제 약간 왜 그때 여러 가지 이제 그 있었거든요. 필버가 들어온다 안 온다. 네, 맞아요. 뭐 여러 가지 필리버스 있었기 하냐 안 하냐 때문에 이것 때문에. 오늘 이제 저희들도 오전까지 되게 혼란스러웠었거든요. 네. 이제 조국 씨나 필버가 들어올 거라 아마 확신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네. 좀 시간이 있을 거라고. 필버가 들어오면 그 다음 날 와서 네, 이제 투표를 할 거라고 그렇게 생각했겠죠. 생각을 했겠다. 아, 그건 뭐 큰 흐름에 네. 제가 볼 때는 지장이 없는 거라고 봅니다. 자, 그리고 또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와의 어떤 신뢰도도 매우 높기 높다. 때문에 그렇게 해서 우리가 가야 할 길에 대한 것들은 함께 걸어가야죠. 뚜벅뚜벅. 네. 자, 금투세 문제 가지고 24일 토론회를 하고 네. 당론을 결정하게 될 텐데. 네, 오늘 토론을 오늘 했죠. 토론을 네, 하죠. 네.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나요, 토론회? 저도 좀 오늘 제가 교육위가 있었어요. 아, 그랬어요? 교육위 이제 현안 질의 때문에 네. 제가 금투세 그 정책 디베이트를 못 들어갔습니다. 아, 그래서 못 들어가서 좀 봤는데 어쨌든 이제 뭐 양쪽에 예. 논객들이 찬반, 이제 뭐, 찬반해서 이렇게 했고 그에 대한 생방송을 통해서 다 했기 때문에 국민들이 지켜봤을 것 같고요. 조만간 또 이제 우리 당 입장에서는 결론을 내고 당론을 내서 그거를 이제 국민에게 이제 알려주고 저희는 또 추진을 해야죠. 금투세에 대한 거는 워낙 뭐 많이 내와가지고 그러니까요. 저는 그게 복잡한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근데 네. 국민의힘이 자꾸 이거를 쟁점화해 가지고 이제 막 이러잖아요. 네, 네. 좀 뭐 쟁점에 할 수는 있죠. 저쪽도 예, 왜 그러냐면 저쪽은 단순하게 뭐 폐지론자 얘기했는데 예.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크게 보면은 몇 예. 가지 있지 않습니까? 예. 한다 안 한다 또 뭐 유의한다. 유예한다 뭐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건데 네. 우리 당 입장에서는 거기에서 이제 뭐 결론을 낼 거고요. 그렇지만 이제 그 부분적으로 볼 때는 어떤 게 더 좋으냐. 정당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하게 이런 결정도 있지만 내용적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보완하면 좋겠냐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예. 정치는 프레임 싸움이거든요, 사실은요. 우리가 무엇을 결정하느냐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쪽은 이제 폐지론을 등장하면서 우리에게 이제 압박하는 카드가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여기에 대해서 답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지고 그리고 이제 우리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어쨌든 이번 선거에서 예를 들면 뭐 강화나 아니면 금정 쪽은 본인들이 유리하기 때문에 거기서 승리할 수 있다고 확신할 것 같은데 네네. 뭐 강화는 또 모르겠어요. 금정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도 최선을 다해서 하다 보면 이번에 이런 여론의 우리 분위기라면 후보가 아주 우수해요. 그러니까요. 네. 이길 가능성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거는 이제 미리 예측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예. 지금 전체적인 민심의 기류가 예. 많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현장에 가본 분들은 체감을 한단 말이죠. 근데 그것이 얼만큼 반영되느냐. 그리고 또 하나는 투표율 아닙니까? 투표율이죠. 그러니까 총선거 같은 경우는 민심의 거대한 물결이 반영될 수가 있는 건데 조그만 재보선. 단위에서의 재보선 같은 경우는 투표율이 높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렇죠. 조직 투표하고 그 조직 투표라고 하는 것은 기존의 지지 그룹들이 얼만큼 확보됐냐에 대한 것으로 싸움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는 부산 금정구라든가 강화가 예. 실질적으로 역대 투표를 봤을 때는 국민의힘 우세 지역이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 당으로 볼 때는 예. 민심이 크게 바람이 좀 일고 있고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열심히 해보면 해볼 만하다. 이 정도 얘기할 수 있는 이 것이죠. 정도로. 예. 그리고 이제 이재명 대표 관련해서는 만약 결식 용판이 11월에 나오잖아요. 예, 11월 15일 날 나오죠. 그러니까요. 뭐 이제 박 의원님은 무죄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십니까? 어떠십니까? 저는 그렇게 돼야 되는 것이 정당하다고 보고요. 네. 또 하나는 헌정사에서 네. 제가 그런 표현도 좀 쓰거든요. 제가 예전에 이제 국회 본회의장에서 네. 역대 정권의 몰락사를 제가 한번 얘기했었어요. 몰락사를 1978년도에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는데요. 네. 그때 예. 최초로 야당의 득표율이 여당의 득표율을 앞서요. 0.1%가 앞섭니다. 그 당시에. 예. 그러니까 군사 정부였고 박정희 정부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의 전국 득표율이 그 당시 여당보다. 신민당이 예. 여당인 민주공화당보다 앞서요. 그런데 79년도에 예.
김영삼 신민당 총재를 제명합니다. 맞아요. 그러면서 부망쟁이 일어나고 예. 11.6이 나면서 박정희 정권이 몰락하는데 네. 그때 이제 박정희 정권은 민심을 수용하지 않았던 거죠. 근데 1985년도에 2.12 총선이 있었는데 네. 그 당시 신민당 돌풍이 일어나요. 신한민주당 돌풍이 일어났는데 수도권 특히 서울에서. 예.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전두환 정권의 민심을 수용 안 하고 맞아요. 86년 또 87년 예. 민주항쟁으로 넘어가서 전두환 정권이 몰락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2016년도 마찬가지거든요. 박근혜 정부에서도 그 당시 민주당이 123석, 그다음에 그 국민의힘 전신이 그때 자유한국당이었나요? 무슨 이름이 한나라당이었는지 워낙 모르겠는데 많이 워낙 많이 바뀌어서. 바뀌어. 예, 그 당시 맞아요. 그 정당이 예. 122석, 그다음에 이제 국민의당 안철수 정당이 예, 38석이어가지고 맞아요. 그랬었죠. 야당이 아주 압도적으로 이겼단 말이에요. 예. 그 당시만 해도. 네.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박근혜 정부가 그 민심 수용하지 안 않았단 했죠. 말이에요. 그다음에 이번에 2024년에 총선에서 네. 최초의 야당 단독 과반을 주는 거예요. 그랬었죠. 야당 맞아요. 단독 야당. 과반. 여당에게는 단독 과반을 줬지만 예. 야당에게는 최초로 처음 줬는데 이 민심을 윤석열 정권이 거부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맞아요. 그랬을 거부하고 경우에는 그것을 저는 그 민심의 흐름을 못 벗어난다고 보고 이번에 이제 보궐선거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네. 이러한 큰 흐름에서는 저는 윤석열 정권이 벗어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재명 당대표 지금 이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재명 당대표가 그런 어려운 것을 다 겪고 예. 대선 후보였고 0.73%밖에 안 된 차원에서 윤석열 정권이 그런 강압 수사 또 이 사건 조작에 의한 수사 검찰 독재에 의한 수사들이 진행되는 과정에 여기까지 온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서 총선 승리하고 예. 차기 유력한 대선 후보인데 그것을 이제 법의 몇 가지 가지고 네. 지금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것을 촉박을 국민들이 수용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러한 민심의 도도한 물결을 재판부도 잘 알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뭐 그리고 만약에 정말 뭐 무죄가 나오는 게 저도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유죄가 나온다 하더라도 어차피 대부분까지 가야 되는 거잖아요. 2심, 3심까지 가야 되는 거니까. 아니 그런 것까지 판단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네. 저는 이 우리나라의 국민들의 민도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 성숙된 민주주의의 과정들을 다 지켜봤던 분들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윤석열 정권 2년 반 만에 딱 이렇게 지지율 20%까지 국민들이 판단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리고 총선에서도 야당에게 단독 과반을 줬다라는 것은 그만큼 우리 국민들이 깨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걸 예, 민심을 못 보고 예. 정말 이렇게 정권을 권한을 막 마음대로 활용하는 정권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어떻게 그대로 둘 수 있겠습니까? 예. 그리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체코 방문한 뒤에 엄청난 성과가 있는 것처럼 막 얘기를 하시던데 결국은 예. 그 체코 원전 같은 경우도 체코 대통령이 아직 결정된 건 없다. 네. 왜냐하면 지적 재산권 문제가 웨스팅하우스와 해결이 안 되면 그건 그때까지 기다려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이제 객관적으로 좀 한번 보면 예. 뭐 원전 수출을 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나라가 그렇게 했다고 하면 박수 받을 일이죠. 예. 그렇게 하고 또 국익을 창출하고 그렇지만 그러한 과정들에 있어서 혹시 이제 과잉을 위해서 자신들의 어떤 실적을 부풀리기 위한 부분이 있다라든가 이런 것들은 절대 안 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신뢰도가 저는 예. 낮다고 봐요. 뭐냐면 지난번에 유전 개발이라든가 맞아요. 역대 그때도. 윤석열 정권이 해왔던 그런 행태다라든가 예를 들면 부산 엑스포 같은 경우는 그때도 압도적으로 이길 거라고 그렇게 했지만 얘기했었죠. 사실은 그렇지 않았던 예. 문제. 그다음에 또 잼버리 같은 예. 경우도 그렇고 역대 모든 국정 수행을 봤을 때 국민의 신뢰를 잃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윤석열 정권이 한다라고 했을 때 대부분 국민들이 갸웃거린단 말이에요. 이게 여기까지 왜 왔느냐. 왜 칭찬받아야 될 일에 대해서 국민들이 다 의심하고 윤석열 정권이 제대로 할 수 있겠냐라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손가락질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그러고 있는 그 상황이죠. 정도까지 왜 왔는지 스스로 자성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정권이. 맞아요. 예. 그렇죠. 그리고 남 탓하지 말고 그러니까요. 아니 이것도 사실은 전 정부 탓했어요. 네. 원전 수출 못하게 한 것도 전 정부 무슨 전정권 탓이라고. 지금 2년 반이나 지났는데 뭐 전정권 탓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무능하다밖에 얘기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이 정권의 가장 큰 특징은 무능이죠. 네. 어떤 일을 해놓고 벌려놓고 수습도 못하는 거고 할 능력도 안 되고 또 그것에 어떤 일을 해놨어도 결과물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안 되는 거죠. 무능이죠. 무능 정권이죠. 어제 뉴스에 보니까 두 사람이 이제 보도가 됐는데 이진숙 방통위원 지금 탄핵 네네. 아직 뭐 그러니까 국회에서는 탄핵을 당했고 예, 예. 이제 최종적으로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데
뭐랄까요, 보수 유튜브에 나가서 아주 편향적인 발언을 막 하더라고요. 음. 그리고 그 공무원 연수원장인가요? 그 인력 예, 봤습니다. 저도. 그분도 뭐 자기 유튜브에 나가가지고 네. 아니 공무원이 그렇게 정치적 중립성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네. 겸직 허가를 해줘도 되는 겁니까 대체? 아니 네. 그분들은 자기 유튜브에서 돈 벌고 또 공직에서 또 돈 받고 월급 받고 이런 행동을 하는 걸 왜 이 인사혁천은 그냥 넘어가는 겁니까 대체? 윤석열 정권의 그러한 모습들이 계속 이어져 왔던 거 그것이 저는 뭐 이지숙의 문제겠습니까? 네. 지금 인사들 뭐 모든 인사들의 지금 난맥상들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고 예. 저는 이제 대통령의 리더십이 그러한 리더십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 밑에 있는 뭐 장차관이라든가 뭐 이준석뿐만 아니라 그런 인사 관련된 인재개발원장이었나요? 네, 인재개발원장이라고 그런 그랬던 모습들이 것 같아요. 다 이렇게 등장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저는 국민들 앞서 얘기한 것처럼 그래서 국민들이 이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이대로 둬서는 되겠느냐 정말 큰일 나겠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우리 뭐 재야 언론인들, 네, 네. 재야 학자들, 1,500 또 명, 1,500명들이 그분들이 재야 시국선언. 지식인들이 시국선을 하지 네, 않았습니까? 맞아요. 그랬죠. 그 정도 이 나라가 이렇게 온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그 시국선언을 할 때 장소 대관 해줬거든요. 그렇죠. 언론재단에서. 예, 예. 그 이사장이 지금 김효재예요. 네, 네. 김효재 예전에 방통위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했던 네. 분. 그 갑자기 취소를 했잖아요. 음. 그것도 결국은 이제 뭐 이게 뭐 정권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는 거를 입틀막 하려는 시도가 아닌가 하는 이런 비판도 그래서 있습니다. 뭐 그대로 드러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아, 그래도 막는다고 막아치겠습니까? 절대로 안 돼요. 그건 불가능하다고 저는 예,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일부에서는 자꾸 이제 이번 뭐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라는 얘기를 하면서 재판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민주당이 뭐 흔들릴 수 있고 뭐 반으로 나눠질 수도 있고 뭐 비명계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뭐 세력화할 수 있다 이런 얘기들과 전망이 나오던데 박 의원님 어떻게 그 보세요? 어리석은 생각이죠. 예. 왜 그러냐면 예. 지금 지난 총선에서도 우리 국민들도 그렇고 당원들도 그렇고 어떤 판단을 했습니까? 이제는 하나 단일된 대우로 통해서 민주당이 윤석열 정권과 강력하게 맞서 싸우라고 하는 국민의 명령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예, 그것이 그렇죠. 민주당이 가야 할 길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그 장수가 누구였느냐? 이재명 대표와 함께 해야만 승리할 수 있다라고 국민의 명령 내린 거 아니겠어요? 근데 국민의 명령을 그걸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된다고. 그건 절대 있을 수 없고 예. 그러한 모습을 보였을 때 국민들의 심판은 더욱더 거세질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예. 저는 그러한 움직임은 아주 미미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연장선상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 관련된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네네. 1차적으로 이제 민생회복지원금 관련해서 조금 반대 입장을 내셨고요. 예, 예. 그리고 예전에 이제 뭐 소위 뭐 언론에서 평가하기에 비명계로 분류되는 분들이 김동연 지사 중심으로 다시 뭉치는 듯한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도하고 있던데. 그런 건 그거 이제 보셨어요? 김동연 지사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분들도 이제 정치를 오랫동안 해왔던 분들 예, 아니겠습니까? 예, 이제 예. 민심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고 지금의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어떤 위치고 그다음에 그러면 차기 리더십은 어떻게 만들어야 되고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될 건가에 대한 부분들을 인식하고 가야 되는 건데 예. 조그마한 지금 현상의 하나의 일부분을 가지고 예를 들어 이재명 당대표와 관련된 재판에 됐을 때 예. 이건 어떻게 될 거고 이러한 스킬로 가서 자신들의 어떤 정치적 입지를 구축하려고 한다고 하면 그것은 하나의 잔꾀일 수밖에 없는 거고 지금 국민이 원하는 뭐냐 예. 지금 결국 그거 아니에요. 윤석열 정권에 대한 강력한 우리 하나의 힘을 만들어내서 이걸 저지하라는 건데 예. 그러한 저지의 움직임에 조그만 다른 물결로 갔을 경우에 그 물결을 그냥 묻혀버리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임종석 전 실장이 네. 이 국가는 통일보다는 그냥 각각의 나라로 잘 살자 이런 발언에서 좀 논란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그거는 생각하세요? 아니 그거는? 우리나라가 지상 과제는 통일 아니겠어요? 그렇죠. 통일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지상 과제로서 달성해야 될 목표이고 우리가 예. 해야 될 숙제 아니겠습니까? 그건 예. 그대로 두는 거고 예.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북한 체제에 대한 부분이 있지만 우리가 그래서 남북 연합에 대한 얘기가 있고 또 하나 이 국가 체제에서 전국적으로는 1국가를 만들어가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거에 대한 것들은 보수 정권이 됐든 진보 정권이 됐든 하나된 가치였는데 예. 그걸 지금의 통일을 하지 말고 이 국가를 그냥 인정해버리고 그냥 각자 살자라고 하는 것은 저는 지금 그건 시점에서는 아니다. 맞지 않다고 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얘기 나왔는지 예. 모르겠지만 예.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분명히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요. 김대중 대통령도 그랬고 맞아요. 노무현 대통령도 그랬고 최종적으로는 통일을 이루는 예. 거잖아요. 문재인 대통령도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게 당연히 아니겠습니까? 그러셨죠.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가 한반도가 통일을 돼서 예. 세계 강국을 우뚝 서야 되죠.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제 네네. 이제 원내 수석 부대표시고 원내 네. 대표단에 포함돼 있으시니까 국정감사에서 민주당의 전략 네. 어떤 부분이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그 특히 이제 세 가지 이제 기조를 잡았어요. 이제 끝장국사하고 책임감 있게 하고 지속적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이제 기조를 정했고 그 다음에 이제 6개의 큰 국정의 난맥상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아까 얘기한 뭐 이런 국정농단의 공천개입, 김건희 뭐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한 6개 범주를 나눠서 준비를 해서 상임위원회에게 어제 전략회의를 했어요. 상임위 간사단 회의를 통해서 제가 주재를 해서 철저하게 준비해달라고 하고 그 다음에 증인 채택과 관련된 부분을 준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준비할 5대 핵심 과제들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서 365 국정감사라고 해서 네, 3대 기조, 예. 6대 국정농단, 5대 이제 365. 네, 365 국정과제, 5대에 이제 실천할 수 있는 것들, 미래 어젠다들 제시할 수 있는 것들을 해서 365 국정감사라고 했는데 예. 잘 준비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겠습니다. 예, 예. 마지막으로 우리 카메라 보고 우리 네. 시청자분들에게 민주당 네. 수석 부대표로서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아니 뭐 늘 오마이 TV 잘 보고 있고요. 또 지금 나라가 상당히 이제 어렵고 험난하지만 저는 가야 할 길은 분명하다고 봅니다. 우리 국민과 함께 또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과 함께 대한민국이 잘 갈 수 있도록 지금 윤석열 정권 이 무도한 정권 막고 이 무능한 정권 심판해서 민주당이 정말 올바른 길 또 유능한 정당으로 가는 데 있어서 또 원내 수석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박성준 원내 수석 부대표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네.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아주 그냥 명쾌하게 네. 잘 얘기해 주셔서 이해가 잘 됐습니다. 예. 모든 사안에 대해서. 예. 제가 예전에 그 JTBC에 출연할 때 예. 그때 뵙고 지금 이제 의원님 그러네요. 네. 한참 전이잖아요. 그때는 정말 한참 오래된 됐죠. 한참 됐습니다. 아무튼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하고 또 네. 이렇게 365 얘기 들어보니까 어쨌든 민주당이 국감에서 예. 역할을 잘 할 것 같습니다. 예, 꼭 예. 좋은 성과를 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자, 그러면 저희는 시청자분들에게 인사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성준 의원과 함께했던 시간 여기서 마치고 저희는 다음에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